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원소동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서재에 가서 인포메이션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글릭이 쓰고 박래선과 김태훈이 옮겼습니다. 다른 극단에 있는 표기 책에는 등장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다. 바로 각 기호가 음소를 나타내는 알파벳이다. 알파벳은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환원적이고 전복적이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통틀어 알파벳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뿐이다. 알파벳은 오직 한 번만 발명됐다. 알파벳은 현재 사용하는 것이든 서판이나 돌에 새겨져서 묻힌 채로 발견된 것이든 모두 지중해 동부연안에서 등장한 같은 조상에게서 나왔다. 알파벳의 원형은 기원전 1500년경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아시리아를 잇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문화의 교차로에서 형성됐다. 이 지역의 동쪽으로는 이미 1000년 동안 설형 문자를 사용해온 위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해안을 따라 남서쪽으로는 동시에 독자적인 상형 문자를 발견시켜온 이집트 문명이 있었다. 키프로스와 크레타에서 온 상인들도 별개의 고유한 표기 체계를 들여왔다. 여기에 미노스, 히타이트, 아나톨리아의 상형 문자까지 더해져서 기호의 잡탕이 형성되었다. 지배계급이었던 사제들은 자신들만의 표기 체계에 투자했다. 문자를 소유한 자들은 법과 제를 장악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욕망은 신속한 의사소통에 대한 열망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지배계급의 문자는 보수적이었고 새로운 기술은 실용적이었다. 단 22개의 기호만으로 구성된 단출한 문자는 팔레스타인 혹은 그 인근에 사는 셈족의 발명품이었다. 학자들은 당연히 책의 도시를 뜻하는 키리아트 세페르나, 파피루스의 도시를 뜻하는 비블로스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고문서학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자를 안고 있었다. 기록이 있어야만 역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알파벳 연구의 20세기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드링거는 선대학자의 말을 이용해 이렇게 썼다. 자리에 앉아. 이제 내가 문자를 쓴 최초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알파벳은 전염되듯 퍼져나갔다. 신기술은 바이러스인 동시에 전염의 매개체였다. 누구도 알파벳을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아이들마저도 개수가 적고 간단하며 의미론적으로 비어있는 글자들을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알파벳은 아랍과 북아프리카로, 히브리어와 페니키아로 퍼져나갔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브라미와 관련 인도 문자로 또 그리스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리스에서 발흥한 신문명은 알파벳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했다. 다른 알파벳들 중에서 라틴 알파벳과 키릴 알파벳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문학작품을 만드는데 굳이 알파벳이 필요 없었다. 구조 언어학자로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구전 서사시를 연구하던 밀먼 페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기록 없이 지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 없이 지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대한 작품들의 시적 특질이자 형식적 잉여성인 운율은 무엇보다 기억을 돕는 역할을 했다. 주문과 같은 운율의 힘은 시를
수세대에 걸쳐 문화의 가장 백과사전에도 전달할 수 있는 타임 캡슐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은 처음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갈수록 설득력을 얻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필사 몇 대에 걸쳐서 되풀이되었다. 페리의 뒤를 이은 영국 고전학자인 에릭 헤블록의 말을 들어보자. 필사는 인류 역사에서 천둥소리 같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친숙함이라는 편견은 책상에 놓인 종이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것은 문화 속으로 침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구전적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무너뜨리는 기초를 놓았다. 전기 전신이 있기 전에는 그냥 전신이 있었다. 전신은 프랑스 혁명기 클로드 샤프가 발명하고 이름 붙인 것이다. 전신은 시각적이었다. 말하자면 전신은 가시거리에 있는 다른 탑에 신호를 보내는 탑이었다. 업무는 이른바 봉화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클로드는 동생 이냐스와 함께 수년에 걸쳐 이런저런 방식을 시도하며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첫 번째 방식은 특이하고 창의적이었다. 샤프 형제는 한 쌍의 추시계가 같은 움직이도록 맞추고 다이얼을 따라 회전하는 각 시계의 바늘은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실험은 파리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이들의 고향 블릴롱에서 이루어졌다. 발신자인 이냐스는 바늘이 미리 정한 숫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종을 울리거나 총을 쏘거나 혹은 대개 냄비를 두드려 신호를 보냈다.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던 클로드는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시계에서 해당하는 숫자를 읽었다. 그리고는 미리 정한 목록을 검색해 숫자를 단어로 바꾸었다. 이처럼 동조화된 시계를 이용한 통신이라는 개념은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의 사고 실험과 전자장치에 다시 등장했으나 1791년에는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 가지 단점은 두 중계소가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는 굳이 시계를 쓸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일단 두 시계를 동조시키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동조화를 가능케 한 것은 빠른 장거리 신호 전달이었다.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었다. 한번 샤프 형제는 피에르와 르네라는 다른 형제 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공무원 몇몇과 왕실 공주인들의 증인을 끌어들였다. 이번에는 시계와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 샤프 형제는 도르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5개의 빈 지문을 단 커다란 나무틀을 만들었다. 이 전시는 각각의 가능한 조합을 통해 32개의 기호로 구성된 알파벳을 연달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진 코드였다. 새로 구성된 의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던 클로드는 브릴롱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날려보냈다. 의회는 대중에게 유익한 실험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 8단어를 전달하는 데 6분 20초가 걸렸으나 이 메시지에 담긴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혁명기의 프랑스는 근대적인 실험을 하기 좋은 곳이기도 했고 나쁜 곳이기도 했다. 클로드가 전신의 시제품을 파리 북동쪽 파르크시생 파르조에 세우자 의심 많은 군중들이 불태워버린 일도 있었다. 비밀 메시지를 보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샤프는 새로운 기구였던 기요틴처럼 신속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공리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밧줄로 조종하는 2개의 큰 팔이 달린 거대한 들보로 된 기구였다. 초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기계들이 그렇듯 이 기구도 다소 사람을 닮았다. 팔은 45도 간격으로 7가지 각도를 취할 수 있었으며 들보도 회전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동작은 밑에서 크랭크와 도르래로 구성된 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샤프는 이 복잡한 장치를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유명한 시계 제작자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어 문제가 복잡하기는 했지만 적절한 코드를 만드는 일보다는 덜했다. 순전히 기계적 측면에서 보면
팔과 들보는 어떤 각도든 취할 수 있었다. 즉 가능한 경우의 수는 무한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신호 전달을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제한해야 했다. 의미를 가진 위치의 수가 적을수록 혼동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샤프는 팔 하나당 7가지 경우로 나누고 또 들보에는 단 2가지만 나타내게 해 총 98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기호를 만들었다. 샤프는 이 기호들을 그냥 글자와 숫자로 사용하기보다 정교한 코드를 만들기에 이른다. 시작과 정지, 알림, 지연, 상층, 실패와 같은 특정한 신호는 오류 교정과 제어에 사용됐다. 우리는 모두 맥스웰의 도깨비처럼 행동한다. 유기체는 조직한다. 진지한 물리학자들이 2세기에 걸쳐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 상상의 산물을 살려둔 이유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에 있다. 우리는 우편물을 분류하고 모래성을 쌓고 난난풀이를 하고 밀과 결을 분리하고 체스말을 재배열하고 우표를 수집하고 책을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고 대칭을 만들고 소네트와 소나타를 쓰고 방을 정돈한다. 지능을 활용하는 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평형 상태로 가는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점차로 엔트로피를 줄인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한 번에 하나씩 분자를 분별하고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구분하며 자신의 작은 관문을 지키는 원래의 도깨비는 때로 초지능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유기체와 비교하면 백치, 천재에 불과하다. 생물은 주위 환경의 무질서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이로운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이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현실적 존재의 이유처럼 보이기도 한다. 골초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닌 양자역학의 선구자 에르빈 슈레딩은 1943년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법정 대중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쉽게 답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음 중 하나에 답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바로 생명이란 무엇인가였다. 그 이름을 딴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핵심 공식이었다. 중년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종종 그렇듯 자신의 전공 분야 너머를 바라보던 슈레딩거는 엄밀함과 추측을 맞바꾸었다. 강연은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일부 사실과 이론에 대한 지식이 간접적이고 불완전하여 자신을 바보로 만들 위험이 있더라도 사실과 이론의 종합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연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작은 책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새로운 발견도 새로운 이야기도 없었지만 책은 유전학과 생화학을 결합한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신생 학문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 학문의 창시자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사태가 진정되면서 슈레딩거의 책은 분자 생물학이라는 유산을 남긴 생물학의 혁명 톰 아저씨의 오두막 같은 책이 되었다. 생물학자들로서는 이제껏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물리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이 풀어야 할 거대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슈레딩거는 자신이 생물학적 안정성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생명체의 구조는 확률과 요동이라는 변덕스러움이 내재된 기체 상자와는 현격하게 상반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완전히 무시하며 놀랄 만큼 영속적이다. 이 구조는 유기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유전을 통해 세대를 거쳐 지속된다. 슈레딩거는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나의 물질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슈레딩거는 이렇게 질문하고는 통상적인 의견들을 건너뛰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대답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무생물이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움직이거나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는 등 어떤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대개 물질은 멈추게 된다. 기체상자는 균일한 온도에 이른다. 화학적 시스템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기 없는 불활성의 물질 덩어리로 쇠퇴하고 최대 엔트로피에 이르면 제2법칙을 따른다. 반면 생물은 어떻게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로버트 위너가 인공두뇌학에서 다룬 게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 위너는 효소가 준 안정적인, 다시 말해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안정된 맥스웰의 도깨비일지도 모른다고 썼다. 효소의 안정적 상태는 저하된 것이며 유기체의 안정적 상태는 죽은 것이다. 슈레딩거는 제2법칙을 잠시 거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그토록 불가사의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다. 연구운동을 하는 척하는 유기체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꼽던 고대인들은 선원들을 돕기 위해 지어진 122m 높이의 석탑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를 포함시켰지만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제외했다. 수십만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모은 이 도서관은 당시 그리고 향후 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식의 보고였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인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구입하고 훔치고 베껴 소장하려는 야망으로 도서관을 기원전 3세기 초 건립한다. 이 도서관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아테네를 제치고 지적 중심지가 되었다. 도서관의 선반과 회랑에는 소포클레스와 아이소킬로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수학서, 시, 의학서, 별자리표, 신비서가 비치되었다. 웰스는 이 도서관이 16세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했던 지식과 발견의 찬란한 빛이었으며 근대사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등대는 거대했지만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경이었다. 그러고는 불타버렸다. 언제 어떻게 도서관이 불탔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면 몇 차례 불에 탔을 수도 있다. 복수심에 불타는 정복자들은 마치 적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책을 불태웠다. 아이작 디슬레일리는 19세기에 이렇게 썼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 철학자들의 책을 불태웠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과 이교들의 책을 불태웠으며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와 유대인들의 책을 불태웠다. 청왕조는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고 중국의 책들을 불태웠다. 글은 취약한 것이어서 분서는 효과적이었다. 현재 남은 소포클레스의 희곡은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현재 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대개 두세 번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역사학자들에게 대도서관의 파괴는 사건의 지평성은 어떤 정보도 지날 수 없는 경계이다. 심지어 목록 일부조차 불길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톰 스토파드의 희곡 아르카디아에 나오는 토마시나 교사인 셉티무스에게 이렇게 토로한다. 잃어버린 아테네인들의 모든 희곡들, 수천 편의 시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장수들, 슬퍼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보르스에 따르면 어쨌든 잃어버린 희곡들은 바벨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사라진 도서관을 기념하기 위해 8주년이 되던 해 여름 수백 명의 편집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 모았다. 대개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신마스터, 브라슬렛걸, 나더피쉬, 짐보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이런 사용자명은 700만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었다. 45개국에서 자비를 들여서 온 순례자들은 노트북을 들고 자신의 열정을 말해주는 티셔츠를 입은 채 지식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무렵 위키피디아는 세상의 모든 종이백과사전을 합친 것보다 많은 250만 개의 영어 항목과 윌로프, 트위어, 남부 섹슨 네덜란드어를 포함해 264개의 언어로 작성된 총 1100만 개의 항목이 들어있었다. 여기에 겨우 15개의 항목이 만들어진 후 사용자 투표에 의해 폐쇄된 촉토어와 가상의 언어 내지 만들어진 언어로 알려진 클링온 언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은 자신들을 대도서관의 상속자로 모든 기록된 지식을 모으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텍스트들을 수집하고 보존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은 지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공유된 지식을 정리하려 한다.
보르헤스가 말한 상상 속 도서관처럼 위키피디아는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대 옆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없으며 커튼 뒤에 있는 사람도 없다. 필터링 해주고 검색을 도와줄 맥스웰의 도깨비는 없다. 스타니스와프 램은 이렇게 썼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 도깨비가 원자들의 춤에서 수학적 정리, 패션 잡지, 청사진, 역사적 연대기, 이온 크럼핏 제조법, 방화복을 싣고 다니는 법, 시, 과학적 조언, 연감, 달력, 비밀문서, 지금까지 우주의 모든 신문에 등장한 모든 것, 미래의 전화번호와 같은 진짜 정보만을 추출하기를 원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택이다. 진짜를 고르는 데 일이 필요하고 또 망각에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바로 전지전능함의 저주이다. 손가락만 까닥하면 구글, 위키피디아, IMDb, 유튜브, 에피큐리어스,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 혹은 이들 자연스러운 후계자나 계승자에게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는 모두 바벨의 도서관의 이용자이면서 사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쁨과 실망 사이를 오간다. 보르헤스가 우리에게 말한다. 바벨의 도서관이 모든 책을 소장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첫 느낌은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손상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보물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모든 개인적이거나 세계적인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은 도서관에 있는 육각형 진연실 중 어딘가에 있었다. 우주는 해명되었다. 그러고는 비탄이 찾아왔다.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책들이 무슨 소용인가? 박제된 완벽함만에서의 완전한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보르헤스는 이렇게 걱정한다. 모든 것이 쓰였다는 확신은 우리를 부정하거나 유령으로 만든다. 이에 대해 존 더는 오래전에 이렇게 대답했다. 책을 찍기를 원하는 이는 책이 되기를 더 많이 원해야 한다. 도서관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도서관은 우주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것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우리는 유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면서 서가를 뒤지거나 재배치하고 불협화음과 허튼 소리가 모인 곳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행들을 찾고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읽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하며 종종 거울을 힐끗 보면서 우리는 정보의 피조물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제임스 클릭과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